할머니, 이 집 1,000억 줘도 팔지 마요. 7살 손녀 슬기가 할머니를 막아서며 집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절대 팔면 안 된다던 이 집.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겨우 5천만 원의 집을 팔려는 참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상인이 차갑게 소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짓이야? 100년도 넘은 낡고 허름한 너와 집. 그런데 이 집을 사려고 현금 다발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 대체 슬기는 무엇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막아선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올해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월 초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순이는 낡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월세 독촉장 3장이 구겨진 채 쌓여 있었습니다. 슬기야, 일어나. 순이가 이불 속 딸을 흔들자 7살 슬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외할머니 집. 슬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순이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가스밸브를 잠그고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었는데 이게 이 집의 남은 전부였습니다. 택시비조차 아까운 형편이었어요. 순이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한 손으로 끌며 졸음에 비틀거리는 슬기의 작은 손을 다른 손에 꽉 잡고 새벽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슬기는 엄마 옷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산청까지 2인이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렸어요. 슬기가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며칠만 있는 거지? 순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슬기가 결국 잠들자 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산길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높은 산들이 버스를 에워쌌고 도시의 흔적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슬기가 눈을 뜨더니 창밖을 보고는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청 터미널에서 내려 낡은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30분을 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여기 어디야? 버스 종점인 청송골. 슬기는 사방을 둘러봤지만 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걸어가야 해.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난 시간이 묻어 있었어요. 가파른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슬기가 몇 걸음 걷더니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엄마 다리 아파. 순이는 업어주려 했지만 짐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올라가자 100년도 넘은 낡은 너와 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39의 순이는 이 너와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이 집을 순이는 평생 지긋지긋하게 여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딴 산골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별한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5의 강옥순이었어요. 20살에 이 너와 집에 시집와서 지금껏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순이야? 옥순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나물 광주리를 밀어놓고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순이를 꽉 안았고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슬기는 낯선 사람을 보듯 옥순을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슬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살아? 전기선이 없었어요. 지붕은 너와로 이어져 있었고 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뒷뜰을 둘러보던 슬기가 재래식 뒷간을 발견하고는 엄마 뒤로 숨었어요. 엄마 저기 무서워. 울음이 터졌습니다. 옥순이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어요. 슬기는 처음엔 신기하다는 듯 지켜보았지만 이내 차가운 물소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슬기는 배낭에서 인형을 꺼내 꽉 껴안았어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이가 슬기를 마당에 놀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직장도 새로 구해야 하고 형편이 안 돼서 슬기 한 달만 맡아줘요. 제발. 옥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순이는 밖으로 나가 슬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할머니랑 있어. 엄마 곧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이었습니다. 순이는 옥순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봉투를 받아든 옥순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됐다. 엄마 버스 시간 맞춰야 해서. 순이가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슬기가 뒤따라 뛰었어요. 엄마, 나도.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걸었습니다. 산길 모퉁이를 돌자 엄마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어요. 슬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옥순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슬기야, 위험해. 슬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옥순이 호롱불을 켰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전기 없어요? 슬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옥순이 된장찌개를 끓여내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거 싫어요. 슬기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떴어요. 슬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옥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저 손녀를 안아줄 뿐이었고 옥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1시, 슬기는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옥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순이는 텅 빈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온다던 엄마가 오지 않자 슬기는 심술을 부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된장찌개에선 냄새가 난다며 입도 대지 않았어요. 옥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인형만 꼭 껴안고 있었어요. 옥순이 다가가면 몸을 돌려 벽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옥순은 마당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에 쥔 나무를 다듬는 손놀림이 점점 느려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슬기가 혼자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옥순이 헐레벌떡 뒤따라가 붙잡았어요. 할매가 뭘 잘못했니?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째 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슬기가 우물가에서 개구리를 발견하고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구리가 폴짝 뛰자 슬기의 눈이 따라 움직였어요. 매일 저녁이면 슬기는 앞마당 곳곳을 걸어다니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신호를 찾아 헤맸지만 매번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떴어요. 밤이면 인형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언제 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옥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우체부가 산길을 올라왔어요. 강옥순 씨 계십니까?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보고 놀라움이 얼굴에 스쳤어요.
엄마 편지다. 슬기가 달려나와 편지를 뜯으려 했습니다. 옥순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할매는 글을 몰라서. 슬기는 그제야 옥순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슬기가 편지를 펼쳤어요. 한 글자씩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슬기야, 엄마야. 조금만 더 할머니랑 있어. 미안해. 슬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움켜쥐더니 구기려 했어요. 거짓말쟁이. 옥순이 슬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든 기다. 싫어. 엄마 미워. 슬기가 마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까지 달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옥수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옥수는 슬기가 자는 동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데워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방 한구석에 놓인 슬기의 공책을 꺼내 연필을 들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천천히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얼굴, 나물 바구니, 화살표, 돈 그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화살표. 옥수는 공책을 밥상 옆에 펼쳐놓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뜯었어요. 햇볕이 따가워질 때까지 허리를 굽히고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읍내 장터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팔아 손에 쥔 돈은 2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수는 치킨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노릇노릇한 닭튀김이 보였습니다. 8,000원. 하루 번 돈의 절반이었어요. 옥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주이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슬기는 여전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옥순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라. 슬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코를 벌름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아봤어요. 옥순이 닭다리를 꺼내 내밀자 슬기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 그날 밤 슬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녀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럼 할매 딸인디. 생전 처음같이 밥상을 받았습니다. 슬기가 반찬을 집어 옥순의 밥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옥순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따로 이불을 펴고 자던 슬기가 처음으로 옥순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옥순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슬기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고 옥순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이 눈을 뜨자 슬기가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해요?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옥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5월이 되자 청송골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슬기가 이곳에 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이제 슬기는 옥순이 끓인 된장찌개를 잘 먹었고 나물 반찬도 곧잘 먹었습니다. 옥순이 계란밥을 만들어주면 숟가락을 놓지 않고 다 비웠어요. 우리 슬기 잘 먹는구나. 옥순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장난감도 없고 TV도 없는 집에서 슬기는 심심했어요. 할머니, 여기 할 거 없어요. 옥순이 슬기 옆에 앉았습니다. 심심하면 할매한테 글자 가르쳐줘. 그날 저녁부터 한글 수업이 시작됐어요. 슬기가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게 가예요. 따라 써봐요. 75평생 글을 모르고 산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한 획 한 획이 삐뚤빼뚤했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잘해요. 슬기가 박수를 쳤고 옥수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슬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매일 저녁 밥을 먹고 나면 호롱불 아래서 공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슬기가 산책을 나갔어요. 할머니, 저 산책 좀 다녀올게요. 뒤뜰에 큰 느티나무 아래까지 걸어갔습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던 슬기가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신호가 잡혀. 슬기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전화돼요. 옥순이 뒤따라왔고 둘은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슬기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어요. 엄마, 왜 안 받아? 슬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옥순이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나중에 다시 해보자. 장난감 없는 집에서 슬기는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천장을 올려다보다 대들보에 새겨진 이상한 글자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옥순에게 물었지만 옥순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할매도 모르겠다. 옛날부터 있던 거요. 슬기는 석가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집에는 작은 방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2. 다른 방으로 가서 또 셌어요. 8개. 안방으로 가니 16개였습니다. 왜 개수가 다르지? 이상한데. 아궁이 옆 벽에도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1580, 200, 35. 슬기는 엄마가 사준 공책을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조도를 그리고 방 위치와 기둥 위치를 하나하나 그려 넣었어요. 대들보의 숫자, 석가래의 개수, 아궁이, 벽의 숫자를 모두 적었습니다. 슬기야, 뭐 하는 거요? 비밀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슬기는 밤마다 공책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어요. 이 숫자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슬기야, 자야지. 조금만요. 슬기는 공책에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봤습니다. 2주일째가 되자 슬기는 대들보의 한자에 주목했어요. 35는 알겠는데 앞에 글자가 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 한자 뭐예요? 할매도 모르겠다. 슬기는 느티나무까지 달려가 휴대폰으로 한자를 검색했습니다. 동북리보, 이 한자들은 동쪽, 북쪽, 거리 단위, 걸음수를 뜻했어요. 슬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위치 같아. 3주째, 슬기는 모든 숫자를 하나로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35리, 북쪽 200보, 해발 1580. 위치가 완성됐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발견했어요. 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거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슬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책을 꽉 쥐고 중얼거렸어요. 분명 뭔가 있어. 이 집에 비밀이 있어. 같은 시각, 아랫마을 허름한 술집에서 나필구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48세 필구는 실직한 지 1년이 넘었고 카드빚은 3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독촉 전화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죠. 언제 갚을 거야?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필구는 한숨을 쉬며 소주를 들이켰어요. 그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듯한 차림새였어요. 63세 마두식은 수년째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집을 찾아다녔어요. 고서에서 본 비밀 정보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오래된 집 있나요? 마두식이 물었습니다. 필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래된 집이요?
육촌 숙모집이 100년 넘긴 한데 마두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집인지 주인을 만날 수 있는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마두식이 두꺼운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 성사시켜주면 3천만 원 드리죠. 추가로 더 줄 수도 있고요. 필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 생각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필구가 마두식을 데리고 청송골 너와집을 찾아왔습니다. 숙모, 안녕하세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필구 아니가. 웬일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요. 골동품 수집하신대요. 마두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어요. 우리 집엔 별거 없는데. 옥순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두식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혹시 집 좀 구경해도 될까요? 이렇게 오래된 너와 집은 정말 귀한데요. 뭐 볼 것도 없지만. 옥순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마두식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대들보를 올려다봤어요.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자가 보였어요. 맞다, 이거다. 부엌 아궁이 쪽으로 들어가자 벽에 새겨진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슬기가 문을 살짝 열고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이상해. 마두식이 옥순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영감이 팔지 말라 했어요. 필구가 끼어들었어요. 숙모,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 옥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두식이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경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슬기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뭐래요? 집을 팔라 그래서. 안 판다 했다. 슬기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옥순이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슬기야, 할매 장 갔다 올게. 집에는 슬기만 남았습니다. 마당 평상에서 공책을 펼쳐 숫자를 정리하고 있던 슬기 앞에 필구와 마두식이 나타났어요. 슬기야, 삼촌이야. 마두식이 환하게 웃으며 사탕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놀고 있어. 슬기는 사탕을 받았지만 눈으로 두 사람을 계속 관찰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마두식이 휴대폰을 꺼내 대들보를 촬영했습니다. 이거다. 필구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게 뭔데요? 너는 몰라도 돼. 마두식은 아궁이 벽의 숫자를 확인하고 석갈에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2개, 8개, 16개.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 집 자체가 암호화된 지도야. 해독만 하면 최소 수천억은 될 거야. 지도요? 필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돈도 계약만 성사시키면 더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이 집을 나와 뒤뜰에 있는 느티나무 근처로 갔습니다. 마두식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사장님, 확실한 겁니까? 5천만 원에 사면 수천억을 손에 쥐는 거지. 거저먹기야. 글도 못 읽는 할머니가 뭘 알겠어. 평생 가난하게 나물이나 뜯어먹겠지. 7살짜리 꼬마는 사탕이나 먹고 있고요. 두 사람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순간 느티나무 뒤편에서 슬기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와 집에서 유일하게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이었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마두식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슬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할머니한테. 두 사람은 웃으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한참 후 옥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느티나무 뒤편에서 녹음을 마친 슬기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15분 34초라는 녹음 시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 멀리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슬기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 오후 검은 승용차가 다시 청송골로 올라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산길을 달려온 차는 너와 집 아래 작은 공터에 섰습니다. 마두식과 필구가 내렸어요. 이번엔 마두식의 손에 검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필구는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고요. 창문 너머로 차를 내다보던 슬기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또 왔어요. 옥수는 평상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순간 대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마두식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장 말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는 가방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것은 빼곡히 채워진 현금 뭉치였어요. 5만 원권 지폐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천만 원 현금입니다. 이 집 저희한테 파세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남을 팔아서 하루에 2만 원씩 벌어온 그녀에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살짝 엿보던 슬기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필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숙모, 이 집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우물물 길어다 쓰시는 것도 힘드시고요. 차라리 팔고 아랫마을에 깨끗한 집 구하세요. 2천만 원이면 전기 들어오고 수도 나오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딸하고 손녀한테 주시고요. 서울서 고생하는 순이도 생각하셔야죠. 마두식이 덧붙였습니다. 비 오면 물도 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낡은 집 붙들고 계시는 것보다 편하게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조건은 다시 없어요. 그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저희가 다른 곳 보러 가야 해서요. 옥순의 시선이 평상에서 놀고 있는 슬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슬기는 공책을 펼쳐놓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척하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으로 쫑긋 세워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온통 슬기와 순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슬기가 입을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서울에서 혼자 고생한 딸한테 결혼식도 못 해준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옥순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어르신. 마두식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옥순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겠소. 현명한 결정하셨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필구는 주머니에서 붉은 인주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옥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장롱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녀는 먼지가 쌓인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20년도 더 된 인감도장이 나타났어요. 영감, 미안해. 옥수는 도장을 손에 쥐고 다시 탁자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그녀는 인주의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 밑면에 묻어났어요. 계약서 위로 도장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두식은 숨을 죽였고 필구는 3천만 원을 생각하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도장과 종이 사이가 1cm, 0.5cm로 좁혀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문이 벌컥 열리며 슬기가 맨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7살 소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1,000억을 줘도 팔면 안 돼요. 슬기가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거침없이 찢었습니다. 마두식과 필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린 것이 무슨 짓이야? 필구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슬기를 밀치려는 순간 옥순이 벌떡 일어섰어요. 내 손녀 건드리지 마.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옥순은 슬기를 자신의 몸 뒤로 감쌌어요. 마두식과 필구, 할머니와 슬기. 네 사람이 좁은 방 안에서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마두식이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어르신, 아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슬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 팔면 나 할머니 안 볼 거예요. 옥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는 슬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손녀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슬기야, 할머니 제발 이 집 팔지 마요.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도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소. 마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필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숙모,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옥순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단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가라.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마두식은 가방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밖에서 마두식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내일은 틀림없이.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에는 할머니와 슬기만 남았습니다. 옥수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슬기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옥수는 손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꺼지지 않은 호롱불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슬기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15분 34초라는 녹음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옥순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게 뭔디? 할머니, 느티나무로 가요. 거기서 들려드릴게요. 슬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와 집 뒤뜰로 향했어요. 저녁 해가 지리산 능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느티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나란히 선 할머니와 손녀. 슬기는 휴대폰을 할머니 앞에 내밀며 화면을 조심스럽게 터치했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봐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와 섞여 잘 들리지 않더니 곧 선명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진짜 되는 겁니까? 필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순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어서 마두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5천에 사면 수천억을 손에 쥐는 거야. 거저 먹는 거지.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천억?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글도 못 읽는데. 필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옥수는 휴대폰을 든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멍청한 것들은 그 사실을 몰라. 평생 가난하게 나물이나 뜯어먹고 살겠지. 마두식의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느티나무 아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옥순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서 늙은이가 도장 찍게 하자고. 녹음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옥수는 휴대폰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저 나쁜 놈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슬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왔을 때요. 느티나무 뒤에 숨어서 녹음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옥순이 손녀를 돌아봤습니다. 슬기가 혼자서? 네. 저 사람들 집 뒤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할머니 걱정돼서. 옥수는 손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 홀로 느티나무 뒤에 숨어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고맙다, 슬기야. 너 덕분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녀를 더욱 꽉 안았어요. 슬기도 할머니 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옥순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자, 슬기야. 어디요? 파출소 가야지. 저런 나쁜 놈들. 그냥 둘 수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분을 걸어 아랫마을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옥순이 문을 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젊은 순경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옥수는 슬기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슬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거 들어보시오. 순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순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천억을 거저 먹는 거지. 마두식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경은 녹음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녹음이 멈추자 그는 옥순과 슬기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네요. 순경은 옥순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두 사람이 찾아와 5천만 원의 집을 팔라고 했던 일, 오늘 다시 와서 계약서를 내밀었던 일, 슬기가 막아선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순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또 온다고 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어르신 댁 근처에 새벽부터 숨어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옥순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슬기는 할머니 옆구리에 바짝 붙어 서서 순경을 올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경은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잡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순찰차 한 대가 조용히 청송골로 올라왔습니다. 순경 2명이 차에서 내려 너와 집 근처 숲속에 몸을 숨겼어요. 옥순과 슬기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 동트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마당에 나가 나무를 다듬고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슬기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바깥을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배어났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마두식과 필구는 서둘러 너와 집으로 올라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결정하셨죠? 마두식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필구도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재촉했어요. 어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순경 2명이 빠르게 들어섰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마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뒤쪽 문으로 뛰려던 그를 순경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필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마두식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뭡니까? 정당한 거래였어요. 순경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두식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수천억을 거저먹는 거지. 마두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순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에 사서 수천억을 챙긴다? 도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필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사장님이 시켜서 저는 몰랐어요. 마두식이 필구를 향해 살벌한 눈빛을 쏘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순경이 신원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두식 씨, 전과 육범이네요. 골동품 밀매로 수배 중이고요.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마두식과 필구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옥순과 슬기는 대문 앞에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며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옥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슬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손녀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고맙다, 슬기야. 너 덕분에 우리 집을 지켰구나. 슬기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너와 집 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옥순과 슬기는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슬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수천억이라고 했을까? 녹음 파일 속 마두식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두 사람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슬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할머니, 옥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노? 슬기는 대답도 없이 이불 밑에 감춰둔 공책을 꺼내 들고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쳐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공책에는 집 구조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들보, 석가래, 기둥, 아궁이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슬기가 이걸 다 그렸구나. 할머니는 손녀가 그린 정교한 그림에 감탄하며 천천히 공책을 넘겼습니다. 슬기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대들보에 이상한 글자가 있잖아요. 동35는 동쪽으로 35리예요. 그리고 북200은 북쪽으로 200보고요. 옥수는 손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디? 할머니, 이건 위치를 말해요. 여기서 동쪽으로 35리, 북쪽으로 200보 가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는 석가래 개수와 아궁이, 벽의 숫자들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할매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 옥순이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감이 뭐라 했더라? 슬기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옥수는 20년 전 남편이 임종 직전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중얼거렸던 그 말. 팔지 말라고. 꼭 절대 팔지 말라고. 할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서며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잠깐만. 뭔가 있었는데. 큰 나무 장롱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숙이 쌓인 옷가지들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지던 끝에 맨 아래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다. 봉투를 털자 20년 묵은 먼지가 펄펄 날렸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슬기에게 건넸어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란다. 할매가 그를 몰라서 20년을 그냥 둔 거요. 슬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바스락 소리를 내며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슬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자예요. 붓으로 쓴 한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할매가 못 읽었어. 슬기는 한참 편지를 들여다봤지만 어린 나이에 한자를 다 읽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편지를 쳐다만 봤어요. 슬기야, 이장님한테 가자. 이장님이 한자를 알아요? 옛날에 서당 다녔다고 들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고 슬기는 편지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아침도 걸은 채 손을 맞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랫마을 이장집 대문 앞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장님, 계십니까? 대문이 열리며 이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요? 옥순 할매, 웬일이셔요? 이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장은 두 사람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와 슬기가 나란히 앉자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이장에게 건넸어요. 영감이 남긴 편지인데 한자라서 할매가 못 읽었어요. 이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쓰고 가까이 대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거 붓글씨네. 제법 품격 있는 글씨요. 이장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숨을 죽이고 슬기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어요. 후손에게 고하노라. 나는 평생 이 집의 비밀을 풀려 하였으나 내 지혜로는 부족하였다. 이장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만 조상의 유언을 받들어 대대로 전해 내려온 말씀이 있으니 후손 중 수리. 그러니까 숫자에 능통한 귀한 아이가 나타나
이 비밀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였다. 슬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금광을 나타내는 지도니라. 조선 말기 선조께서 목숨 걸고 만드신 것이다. 절대 이 집을 팔지 말지어다. 나라가 바로 선 날 하늘이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 할아버지가 남기노라. 이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옥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금광? 이장은 편지를 다시 펼쳐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감이 이런 걸. 슬기는 가방에서 공책을 급히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린 집 구조도를 펼쳤어요. 그럼 제가 푼 게 금광 위치였어요. 동쪽 35리, 북쪽 200보. 옥순이 손녀를 돌아봤습니다. 슬기가 풀었다는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이 슬기의 공책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어요. 이걸 7살이 그렸다고? 이건 진짜 금광을 가리키는 거구나. 사실 슬기는 수에 능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7살 아이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서울 원룸에서 혼자 있을 때면 숫자를 읽고 스스로 원리를 터득했고 엄마가 사준 공책에 복잡한 계산식을 끄적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지친 엄마는 그저 공부 좋아하는 아이로만 여겼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슬기는 엄청난 재능을 품은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거 큰일이요. 지금 당장 군청에 연락해야 해. 이장은 집 전화기를 들고 군청 문화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선시대 금광 지도와 120년 된 편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담당자도 이장의 간곡한 설명에 문화재청에 연락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봅시다. 곧 연락 올 겁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옥수는 남편이 남긴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고 슬기는 자신이 그린 집 구조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120년 만에 슬기가 풀었네. 수리에 통한 귀한 아이. 바로 슬기구나. 옥수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슬기. 하늘이 보낸 아이. 바로 그때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이장이 황급히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문화재청입니다. 내일 전문가를 보내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장이 환호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장이 옥순과 슬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서 사람 온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 아랫마을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차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뭔 차요? 이장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문화재청 김정수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남자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는 차에 함께 탔어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산길이 좁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차는 더욱 좁아지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너와 집 아래 작은 공터에 차를 세웠어요. 이장과 김정수 교수가 차에서 내려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기도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이장이 앞서 걸으며 손짓했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 교수님 오셨어요. 김정수 교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너화로 이은 지붕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나무 기둥들.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100년은 더 됐겠는데. 교수는 옥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슬기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수가 편지를 받아 펼쳐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문 글씨체를 한눈에 훑어보더니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내용 범상치 않은데요. 교수는 천천히 집 주위를 돌며 지붕에 너화를 이은 방식을 살폈습니다. 기둥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중얼거렸어요. 느티나무. 최소 150년은 된 나무로 지었네요. 슬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안 들어가세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시선이 대들보로 향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35. 북200. 교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들보 아래로 한 걸음 더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여러 장 사진을 찍었어요. 옥순과 슬기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개를 돌린 교수가 석가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12. 다른 방으로 이동하더니 또다시 셌어요. 8개, 16개. 공책을 꺼내 급히 숫자를 적어내려가는 교수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패턴이 있어. 슬기가 교수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여기도 봐요. 아궁이 벽 앞에 쪼그려 앉은 교수의 눈이 또다시 커졌습니다. 1580, 200, 35. 교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해발고도, 거리. 이건 그곳을 가리키는 거야. 벌떡 일어선 교수가 기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불병정, 10간 12지가 새겨진 기둥들. 교수는 방위를 계산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완벽한 암호 체계.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 뜻이요? 교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할머니와 슬기를 마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듯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1896년에 사라진 황실 금광 지도입니다. 옥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슬기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교수는 할머니를 평상에 앉히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말기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후 궁궐이 친일파 손에 넘어갔어요. 그때 황실 금광을 관리하던 관리가 있었는데 일본의 금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도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교수의 진지한 표정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학계에서는 120년간 전설로만 전해졌어요. 어딘가에 숨겼을 거라고. 그런데 교수가 집 안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 자체를 지도로 만들다니. 이건 정말 천재적이에요. 슬기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교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해독한 거예요. 공책을 펼친 교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집 구조도 계산된 위치들. 교수가 슬기를 쳐다봤습니다. 몇 살이니? 7살이요. 교수는 슬기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7살 아이가 100년간 풀리지 않던 걸. 교수가 할아버지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붓으로 쓴 편지였지만 그 말은 할아버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온 유언이었어요. 후손 중 수리에 통한 귀한 아이라는 구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이 아이였구나. 하늘이 보낸 아이. 옥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화재청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청장님, 찾았습니다. 황실 금광지도. 실존합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청장은 내일 당장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교수는 아랫마을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옥순과 슬기는 너와 집에서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슬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진짜였어요. 일주일 후 문화재청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청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지리산 청송골 너와 집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합니다. 조선 말기 황실 금광지도를 암호화한 역사적 가옥입니다. 할머니는 거주할 수 있지만 보존 의무를 지게 됐고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관람료 수입이 할머니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전국 뉴스에서 청송골 너와 집이 보도됐고 슬기는 7살 천재 소녀로 알려졌어요. 옥수는 TV 화면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김정수 교수가 마지막으로 너와 집을 찾아왔을 때 할머니와 슬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금광을 찾아야죠. 슬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청송골 마을 입구에 승용차 서너 대가 줄지어 들어섰어요. 김정수 교수를 비롯해 문화재청 직원들과 지질학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커다란 장비 가방과 측량 도구들을 차 트렁크에서 꺼내 어깨에 메고 너와 집으로 향했어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기는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어르신, 오늘 금광을 찾으러 갑니다. 교수의 말에 슬기가 벌떡 일어서며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갈래요. 옥순이 손녀를 말렸습니다. 슬기야, 산길이 험한디. 할매랑 집에서 기다리자. 하지만 슬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제가 찾은 건데 저도 꼭 가야 해요. 교수가 옥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어르신도 함께 가시죠. 결국 할머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슬기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동쪽으로 35리, 북쪽으로 200보, 큰 바위. 손끝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책 한 페이지에는 커다란 바위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일행은 산 입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옥수는 슬기 손을 꽉 잡고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금세 숨이 가빠졌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중간중간 바위에 앉아 쉬어가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슬기가 할머니 등을 토닥이며 물병을 건넸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교수는 앞서가며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동쪽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지질학자들도 GPS 장비를 확인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요? 일행은 모두 땀으로 범벅이 됐고 등에 맨배낭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옥순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어르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교수가 평평한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수는 바위에 주저앉아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슬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 등을 쓰다듬었어요. 10분쯤 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더 빽빽해지고 발밑에 낙엽이 푹푹 꺼졌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앞을 살폈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30분쯤 더 올랐을까요? 나무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지질학자 한 명이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저기 큰 바위입니다. 슬기가 공책을 펼쳐 자신이 그린 바위 그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 공책 속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바위다. 할머니, 제가 그린 바위예요. 슬기가 할머니 손을 놓고 바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공책을 펼쳐들고 바위를 돌아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옥순도 숨을 헐떡이며 바위 앞까지 왔습니다. 교수가 나침반과 GPS를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쪽 35리. 정확히 여기가. 일행은 바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 숨겨진 듯한 어두운 공간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덤불이 사각사각 흔들렸습니다. 여기를 확인해 봅시다. 지질학자들이 낫을 꺼내 덤불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풀 베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베어낸 풀들이 한쪽으로 쌓여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덤불 뒤로 돌무더기가 드러났습니다. 사람 손으로 쌓아 올린 듯한 돌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무너진 갱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옥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슬기는 할머니 옆구리에 바짝 붙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지질학자들이 큰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스캐너를 돌틈 사이로 집어넣고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삐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갱도 구조 확인됩니다. 한 지질학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가 스캐너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선시대 채굴 흔적이 뚜렷합니다. 벽면에 정으로 판 자국이 보여요. 또 다른 지질학자가 금속 탐지기를 확인하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금 성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수 교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가 재빨리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안았어요. 할머니, 진짜 금광이에요. 옥순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김 교수와 지질학자들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옥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120년 만입니다. 120년 만에 금광을 찾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조선시대 황실 비밀 금광의 발견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수 교수가 옥순과 슬기를 데리고 읍내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만들어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숫자를 세어봤지만 0이 몇 개인지 헷갈렸어요. 평생 나물 팔아 하루에 2만 원씩 벌던 할머니에게 100억이라는 숫자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슬기가 할머니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옥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은행 로비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옥순과 슬기는 아랫마을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2층짜리 깨끗한 단독주택을 보러 갔어요. 3억의 매물로 나온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보일러가 들어오고 깨끗한 타일 화장실이 달린 집이었어요. 옥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보일러 리모컨을 만져보고 하얀 타일로 마감된 화장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기에 앉아보고 세면대 거울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슬기도 집 곳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75년 만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네. 현금 3억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건네준 열쇠를 옥순이 두 손으로 받아쥐었어요. 작고 차가운 쇠 열쇠. 하지만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산 집 거실에 앉아있던 옥수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 순이 슬기를 맡긴 채 몇 달째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딸이 떠올랐어요. 슬기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눈으로 슬기의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는 슬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슬기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라. 슬기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화면을 터치했어요. 순이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슬기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휴대폰을 함께 쳐다봤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더 울리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순이의 목소리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옥수는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아,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슬기는 괜찮고요? 슬기는 잘 있어. 순아, 너 서울 정리하고 내려올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순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전기 들어오는 집에서 산다. 너하고 슬기하고 같이 살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서울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천장에 물 얼룩이 다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아, 이제 내려와. 같이 살자.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옥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떨렸습니다. 엄마가 집을 샀어. 전화 너머로 순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집이요? 전기 들어오고 보일러 나오고 깨끗한 집이요. 내려오면 다 얘기해 줄게. 옥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순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어서 내려와. 슬기가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진짜 좋아요. 순이는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살이를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월세 밀린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송고랭표를 끊었어요. 출발 전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얼룩진 천장, 곰팡이 핀 벽지, 고장난 형광등. 이곳에서의 고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5시간 동안 순이는 창밖만 응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점점 산이 많아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6월 말 버스가 청송골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짐을 들고 내렸어요. 슬기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고 마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아랫마을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여기요. 택시에서 내린 순이는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깨끗한 2층 단독주택. 마당에 작은 화단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손이 떨려 대문 손잡이를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 기다리던 옥순과 슬기는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슬기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가방을 땅에 떨어뜨리고 딸을 꽉 안았어요. 슬기의 작은 몸이 엄마 품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안아보는 딸. 순이는 딸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슬기야, 엄마가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순이는 슬기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엄마 앞으로 걸어갔어요. 옥수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불효자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마를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기도 떠맡기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할 일을 엄마한테. 옥순이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순이를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미안요. 공부도 못 시켜주고 결혼식도 못 해주고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옥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껴안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기도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어 함께 껴안았어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옥순이 먼저 몸을 떼며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순이에게 건넸어요. 순아, 이거. 순이가 통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잔액란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97억 원. 믿기지 않아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0이 8개. 97억. 엄마, 이게 뭐예요? 순이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옥순이 손녀를 쳐다봤어요. 슬기가 벌어준 거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와 집에 숨겨진 금광지도, 슬기가 해독한 암호, 120년 만에 발견된 비밀, 국가에서 준 포상금. 순이는 말없이 엄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점점 입이 벌어졌고 마침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말도 안 돼. 슬기야, 너.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슬기가 엄마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이제 우리 고생 안 해도 돼요. 옥순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집 구경시켜줄게.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보일러 바람이 느껴졌고 깨끗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순이는 하얀 타일로 마감된 화장실을 보고 넓은 부엌을 둘러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슬기가 엄마 손을 잡고
2층으로 끌고 갔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슬기가 자랑스럽게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방바닥, 커다란 창문, 책상과 침대. 순이는 방문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순이 슬기와 너와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슬기는 읍내 영재원에 보내기로 했다. 슬기가 특별한 아이거든.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딸의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공책에 숫자를 빼곡히 적던 슬기를 그저 공부 좋아하는 아이로만 여겼던 지난 날들. 순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슬기야. 슬기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순이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진 옥수는 너와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집은 이제 나라에서 관리한단다. 엄마가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서 청소하기로 했어. 제가 같이 갈게요, 엄마. 옥순이 딸을 쳐다봤습니다. 순아, 너 운전할 수 있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안 했지만. 그럼 우리 이제 차도 사러 가자. 며칠 후, 세 사람은 읍내 자동차 판매점에 갔습니다. 하얀색 소형차 앞에 선 옥순이 딸을 쳐다봤어요. 이거 괜찮겠니?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차 열쇠를 받아 순이 손에 쥐어줬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다니자꾸나.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구불구불 산길을 걸어다닌 딸에게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옥순을 태우고 너와 집 아래 공터까지 운전했어요. 엄마를 내려주고 순이도 함께 너와 집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평상을 닦고 대문 앞을 정리했어요. 옥순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너와 집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영감, 우리 슬기가 해냈어. 조상님 말씀대로 하늘이 보낸 아이가 맞았지. 순이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너와 집.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이 낡은 집이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엄마,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 집이 이렇게 소중한 집인 줄. 아버지, 어머니, 딸 노릇 못해서 죄송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순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 셋이 잘 살면 되지. 어느 날 오후 옥순, 순이, 슬기 세 사람은 너와 집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리산 능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슬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1,000억 줘도 안 팔 거죠? 옥순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슬기가 지켜낸 집인데. 순이도 웃었습니다.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지리산 청송골에 울려 퍼졌어요. 너와 집 대문 옆에는 문화재청이 세운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마이너스 조선 말기 황실 금광지도 암호화 가옥. 12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집. 그 비밀을 풀어낸 것은 하늘이 보낸 7살 소녀였습니다. 슬기는 120년 전 충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선 날 수에 통한 귀한 아이가 나타나 집의 비밀을 풀었어요. 너와 집 마당 평상에서 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옥순 할머니, 엄마 슬기. 세 사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